체크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회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고용이 좋은데 뭐가 문제냐 싶으시죠? 경기와 관련돼서 이 자신감, 이것이 오히려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경기가 아니라 금리인가? 그렇다면 기승전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정말 말 그대로 깜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왜 좋았는지 또 좀 궁금해지는데 먼저 이사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고용 데이터 어떻게 분석하세요? 최근 고용 데이터는 계속 좀 약간 수정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의 고용 데이터는 굉장히 좋지 않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긴 했지만 업종별로 뜯어보고 앞으로 뒤고 물고 뜯고 보면은 좋다라고 보긴 어렵죠. 숫자 자체가 예상했던 것 2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5만 정도 생각했다가 13만이 나왔으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나. 그래서 금리를 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제 살펴보면 다 지연되거나 이연되거나 해서 나타난 숫자인 것이지 이게 정말 미국 경제가 정말 뜨겁고 좋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성장과 고용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1월 달 고용은 또 거의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고용 지표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숫자에 집착할 이유는 별로 없고 질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도 그렇게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연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금리는 시장이 이렇게 부담을 느낄 정도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우려했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예상보다는 낮은 수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오늘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당면한 FOMC 회의에서 만약에 이제 금리 결정이 없다면은 시장은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원래부터 올해 예상이 많이 내려야 2번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 하더라도 그렇게 큰 시장의 충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선택하고 있는 건 미국 시장은 원래도 안 좋았지만 작년도 우리 시장보다 별로였고 올해는 더 별로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순환매가 나타나다가 월마트만 올라가는 장세에서 또 어저께부터는 또 기술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장세로 약간 변하는 모습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보다 KB금융이 더 많이 올라가는 장세로 또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여전히 작년부터는 조방원하고 반도체가 이끌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1월부터의 수익률을 역산으로 계산해 보면 1등은 또 다시 금융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흥분해서 좋게 볼 필요도 없는 지금 이 금리라고 하는 지표, 소위 거시 지표를 가지고 시장의 전체를 판단할 만큼의 큰 위험이 나타나고 있거나 경제 지표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분석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저도 좀 비슷한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네요. 이사님 의견하고. 일단 저도 크게 고려할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연준에서 늘 발표를 할 때, 매크로 변수 발표를 할 때 고용에 좀 힘을 더 주느냐, 물가에 힘을 좀 더 주느냐에서 좀 스탠스가 틀려질 수 있는데 이 단기적인 스탠스에 관해서는 크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거의 말년병장 모드예요. 5월에 퇴임을 하시는데 5월 퇴임 직전에 연준 의원들이 이제 점도표 찍는 의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다음 차기 의장에게 부담감을 주고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5월까지는 계속 금리 동결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FOMC에 대한 스탠스에 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제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뜨겁게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침체 공포는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골디럭스가 되었던 소프트 랜딩이 되었건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단지 금리 이제 인하로 좀 가는 게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용이 뜨겁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재평가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제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if 가정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잘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서 또 증시를 하라고 밀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일단 밀어놓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이야기가 나왔겠죠. 다음 스텝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큰 골자에서 좀 같고요. 단지 미국 증시를 지금 바라보는 측면이 약간 이사님보다는 좀 더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으로.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현금 15%와 20%는 좀 있어야 된다. 결국은 제가 전제하고 있는 조건, 가정에서 보자면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조정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의 현물 모습을 보게 되면 뭐 마이크론과 지금 그리고 샌디스크 정도가 좋았어요. 뭐 마이크론은 이제 조금 부정했죠. 아니다, 우리 벌써 납품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9%. 그 다음에 샌디스크 워낙 랜드 쪽 좋았으니까 10% 반등이었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했거든요. 장중 변동성은 컸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이유들이 지금 나오는 고용도 마찬가지고, 저는 명분론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펀더멘탈 쪽으로 보더라도, 미국 증시는 조정이 빌립니다. 지난번에 선물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26,000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4,500이 깨지고 올라가서 살짝 반등이 나왔거든요. 저는 여기서 추세적으로 V자 반등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틀리길 바라요. V자 반등 나오면 좋죠.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 정찰병 정도, 다들 뭐 떡밥 정도는 던져 넣으셨어요. 아, 증시가 국내가 이렇게 강하니까. 그래서 가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 내지는 저점을 좀 깰 공산이 높아 보인다. 정리를 해드리고, 선물 기준으로 미국의 나스닥 기준으로는 기본값으로 저는 24,000까지는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내가 열어놓고 신중하게 매수 작업을 해가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현물 기준으로도 좀 지수 타겟팅을 해드리면 저는 뭐 22,500까지는 그냥 좀 열어놨어요. 기본값으로 열어놓고 여기서 조금만 삐걱거리며 명절 끝나고 나서 22,000 내지는 21,800 현물 기준으로는 여기까지도 하락을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보수적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다음 데이터에도 좀 주목을 할 텐데, 다음 데이터가 뭐죠? 금요일이죠. 저희 쉽니다. 그죠? 금요일날 밤에 나오는데 월요일날 저희 설날 시작이 돼요. 뭐 그렇게 추석 때처럼 연휴가 길진 않지만, 그러면 미국 시장이 저희 연휴 때 변동성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해석으로 몰겠죠?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금리 인하 이야기는 또 멀어져요. 지금 시장의 어떤 평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막 해석을 하겠죠. 반대로 그러면 물가가 낮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 금리 인하가 또 전면에 좀 나와지겠죠. 그래도 연준 위원들이나 연준 의장이 지금 뭔가 제스처를 취하기에는 뭐 좀 힘들어 보인다. 5월까지는 그냥 계속 동결 수준이고, 이 해석에 따라서 뭔가 증시에 조정을 주려는 명분이 좀 강해 보인다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향후 금리가 오르느냐가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연준이 지금 한 번, 내년에 한 번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뭐 반대하는 쪽입니다. 올해 뭐 2번 이상은 기본값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고, 단지 내년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음 데이터에 주목을 좀 할 것이고요. 국내는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뭐 대표적인 반도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이앤홀드가 맞죠. 그런데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어제 삼성전자와 양대 지수에 대한 풀이를 해드렸어요.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위에 박스권 상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여기를 넘어가면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넘어갈 건데 기간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명절 끝나고 나서도 계속 뽑아 올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 보유자의 입장에서 보유인 종목은 가져가는 게 맞지만 과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손익비가 좋지 못한 자리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다리는 좀 두들겨 볼 필요가 있고, 미국 증시도 조금 이런 매크로 변수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보수적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여기에 뭐 굳이 해석의 여지로 몰아서 함몰될 필요는 없고, 공이 양쪽 시장 다 모두 저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투자하는 데는 더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영향이 있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양쪽 모두 다 약간의 좀 쉬어갈 자리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뭔가 요즘에 분위기가 고용 데이터도 그렇고 그리고 CPI 어떻게 발표되는지 물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의 지명 등 일련의 과정이 뭔가 좀 금리 인하에서는 멀어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분의 성향인 것이지.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 최초에 이제 금가격 폭락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0년 전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엄청난 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스탠스는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이제 연준 의장들이 다 데이터 디펜던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데이터가 안 좋아졌거나 금리를 내려야 할 시기에 이분이 원래부터 양적 완화와 같은 다른 방법을 싫어한다고 해서 양적 완화를 안 할지는 혹시 모르겠으나 근데 정말로 그때 양적 완화를 해야만 금융시장에 살아날 수 있는 정도의 상황까지 왔을 때는 정말 안 할 것인가?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금리의 결정 자체도 본인의 성향보다는 데이터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결국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런데 예전에 그린스펀처럼 의문스럽게 시장에서 항상 말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냐. 데이터를 보고 지금의 연준 의장처럼 조금 뒤늦게 반응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냐 정도의 차이가 남아 있어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청문회에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는 말고 근데 저는 이분이 아무리 매파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결정은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고용 데이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이슈로 다뤄봤고요.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업종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섹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원전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아까도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요. 네. 은행주가 장난이 아닙니다. 은행업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개 섹터 모두 다 핫하죠.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우리 기술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원전주들은 추세적으로 오릅니다. 요즘에 원전주 보면은 약간의 좀 후발주자 새로운 종목 찾으면서 대우건설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이런 종목군들 눈에 들어오던데 전체적인 원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대장주가 뭐 한 3대장으로 좀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뭐 현대건설 이렇게 이제 가는데 아까 우리 박성재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원전건설 이력이 있는 대우건설 뭐 사실 GS건설도 원전건설 이력이 있어요. 뭐 그 현대건설만 원전건설 이력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제 독주하던 분위기에서 대우건설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볼 필요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일단 주가는 안 빠져요. 대체거래소에서도.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일장일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은 실망스럽어요.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원전이 좋고 전력 수요 니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쪽이거든요. 모멘텀이 너무 좋은데 눈높이에 관해서 원전만 따로 떼어놔서 후하게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기, 반도체 모두 이익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원전단들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에너빌리티의 밸류에이션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실적이 이제 안 좋았다는 평을 좀 들어보면 두산바캡 자회사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어제 조사를 해보면 남부발전소에 물론 뭐 여러 가지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 있습니다만 남부발전소에 가스터빈 3기 정도를 또 수주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재로 또 보여져요. 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구나. 가스터빈부터 소형 원전 모듈, SMR까지 좋은데 웨스팅하우스와의 접점도 에너빌리티가 있는 쪽이고요. 이런 건 너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그 높은 눈높이를 계속적으로 충족 못 시키면 이번에는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안 빠졌어요. 시장에서 이거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심 자체가. 근데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가이던스를 하회해야 하면 저는 눈높이가 확실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NXT도 봤고 아침에도 봤고 이번에는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바이앤홀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지 다음 분기에 제가 그랬어요. 실적 눈높이가 미충족시 됐을 때는 리스크온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의 섹터에서 3대장 쪽이 있는데 뭐 한국전력은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없기 때문에 뭐 기보유자분들은 좀 바이앤홀드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신고가 갱신하고 가격 조정 다음에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한국전력의 모습이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또 기술적인 거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노하우가 있으시거든요. 그걸 접목시켜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기존까지는 건설주에서 현대건설이 대장주의 모습을 형성했고 10만 원 넘어가고 나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뭐 바닥권에 약간 10만 원이 깨진 적도 있었고요. 한 9만 9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뭐 또 11만 원, 12만 원 갔다가 박스권 모습인데 이 기관 행보로 가던 찰나에 대우건설이 치고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는 저는 뭐 그 의견 개진은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주가 건설 업황 자체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유동성 공급 시기에 원래 건설 업황도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우주의 기운과 증시의 그 자금이 증시로 모이고 있거든요. 건설 쪽으로 가지 않아요. 단지 이제 주가 부양책을 보게 되면 원전 모멘텀이 묻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는데 과연 대우건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원전 모멘텀이 묻어줄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는 저는 긍정입니다. 이 종목에 관해서는 긍정이에요. 조금 더 위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건설 그 레퍼런스가 있거나 뭐 수출 레코드가 있는 건설주들도 내지는 뭐 해외 국내 다들 이런 종목들까지 좀 낙수 효과로 전이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사를 안 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주도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은 주도주의나 원전 안에서 건설 섹터들이 주도주의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의 낙수 효과가 다른 건설주로 전이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단지 대우건설 정도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반하면서 갔으니 내가 조금 뭐 5천 원대라도 출발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은 조금 바이앤홀드를 해보고 오늘 어제 지금 그 종가 마감된 게 도지형 캔들로 마감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측정되는 오늘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기준으로는 5일선을 좀 이탈하는지 아니면 갭을 좀 메꾸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갭을 메꾸지 않거나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대우건설도 방향성은 좀 위로 잡힌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몇몇 종목군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들 종목 내에서의 의견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입니다. 사실 은행이 이 시장의 완전히 핵심 그리고 주도해갖고 리드해갖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 안정적으로 들고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이만한 종목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특히나 또 눈에 많이 들어오던데요. 은행주들 지금 위치 어떻다고 보시나요? 뭐 저는 제가 이제 그 언론사의 경제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금융주를 제가 살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고배당 ETF를 제 연금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연금 수익률이 쭉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금융주들이 정말로 뭐 급등을 하고 있던데 뭐 신한지주, KB금융. 그래서 예전에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가 맞아요. 간신히 이제 PBR 1배를 넘었었고. 그때 주주 친화책을 좀 강하게 했었죠, 그 회사가. 그렇죠.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부 그때 뭐 좋아진다, 좋아졌다 했지만 0.4배, 0.5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KB금융이 PBR 한 배를 넘었어요. 네. 그러면 신한지주가 뒤를 따라옵니다. 오늘도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해서 은근 소리 소문 없이 다 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모멘텀도 있지만 이 배당을 더 주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금융도 계속 주택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막아두고 수요를 막아두고 생산적 금융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험 자본 쪽으로 은행에 돈이 좀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부실률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은행이 얼마나 보수적 조직인데 그런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담보를 잡지 않거나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은 국채은행 빼면 낮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정 부분의 실적은 유지되면서 자신들이 파는 예금보다 배당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투자자들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금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금융사, 증권 아래 있는 자회사, 그 증권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투자계좌들, 종합투자계좌들 이런 것들도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에서 4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상품들이 늘어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ETF를 포함한 펀드의 판매도 은행이 일부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대표주로서는 지금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당장 이 두 종목을 살 것인가는 이제 각자의 판단의 문제겠죠. 근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의 이 배당을 늘리는 기조가 저는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 ETF 정도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넣어두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이 ETF의 거의 대부분은 은행주가 채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은행주를 장기적인 편입하시는 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좋고 영업 환경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은행주 볼 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PBR 한 배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밸류에이션에 고착화된 기준점, 이것을 뚫어내고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결국은 지금 저평가된 게 이제 재평가돼서 재가격에 온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실적하고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저는 늘어난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동성은 뭐 은행이야 뭐 PF발 위험이 별로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러면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갔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수익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좌우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뭐 그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간접적인 형태 ETF 형태라든지 뭐 이런 형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행주도 지금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동안에는 좀 저렴하다, 안정적이다, 밸류에이션 메리트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면 이제는 실력으로,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은행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기대해봄직하고요. 또 주주 친화체까지 뒷받침이 될 예정이니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수익 잘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